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어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제1회 노예 해방의 날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민간이 새로운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공화당 주도의 투표 제한법이 공화당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집니다. 보수가 다수인 연방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가 세 번째 살아남으로써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가 6대 3이 아니라 3대 3대 3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문의 자녀들이 행정부에서 일자리 잡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임 행정부만 하랴라는 반문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기대가 더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회의에서 미국에 관한 발언을 한 뒤 일부 매체에서는 미국과의 대치 발언을 강조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와 대치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미러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 자신과 러시아 매체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노망난 늙은이에서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대학생들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속옷 전문점 빅토리아 시크릿이 장사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섹스 어필에서 여권주의라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잠자다가 애플 이어폰을 삼킨 뒤 수술한 남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방 공무원이라면 오늘 당장 새로운 그 연방 공휴일을 맞아서 노예 해방의 날이죠. 깁니다. 내용이 아주 긴데 그냥 간단하게 그 Juneteenth Day라고만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주식시장과 우체국 배달은 어제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하루 전날 화요일에 상원이 통과시켰고 수요일에 하원이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이 어제서야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연방 공무원 오늘로 하기는 하는데 우정국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은 큰 복잡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오늘 오픈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연방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에서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민간에서도 이미 준틴스 데이 때 할러데이 지급을 하고 봉급 같은 것을 페이를 그렇게 했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기억이 나는데요. 스타벅스 분명하고요. 마스터카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민간인도 연방 공휴일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어떤 주냐, 어떤 그 시정 분야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 그 준틴스 데이는 흑인과 백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그 날이기 때문에 정서
그쪽 지역의 정치적인 정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 시카고 이런 데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연방 공무원들은 뭐 연방 그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내일이잖아요. 6월 19일인데 내일이 이제 그 토요일이니까 오늘로 하루 당겨서 쉬고 있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1862년도에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선서를 했는데도 텍사스주에선 그것도 모르고 2년 반을 노예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6월 19일 1865년도에 고든 그란저 연합군 장군이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말 타고 갔겠죠. 그 당시에 하고 가가지고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그제서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텍사스가 거의 가장 나중에 그 노예 해방이 시행된 그런 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을 과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녹음을 해놓고는 깜빡 잊었네요. 어제 특히 미국에서는 최초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반은 에이션 아메리칸인 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노예 해방의 날을 연방 공휴일로 한다는 것은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 너무 그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한 사람이 조금 삐딱하게 하려고 하다가 분위기 보니까 이거 아니네 싶어서 본인의 삐딱했던 발언을 거둬들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415 찬성 반대 14명 14명은 전부 공화당 정치인들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이번에는 부통령 말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roughout history, Juneteenth has been known by many. 네, 지금 녹음이 되다가 말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준틴스데이는 아주 그 오랜 동안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어떤 데서는 준틴스, 어떤 데서는 노예 해방의 날, 무슨 날 했는데 오늘은 내셔널 할러데이, 연방 할러데이로 선포를 하는 날이다 해서 또 사람들은 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할러데이를 좋아하잖아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이번에는 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게 하고 이런 때 보통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노예주가 백인이었으니까 백인의 후예 그리고 흑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물론 카멜라 해리스는 아버지가 이제 자마이카계고요. 그랬기 때문에 부통령에게도 발언권을 줬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훌륭한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역사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눈 감거나 이그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다. 거기로부터 무엇을 배우지. 사실을 인정할 걸 인정을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have to say to you, I've only been president for several months. But I think this will go down for me one of the greatest honors I will have had as president. Not because I did it, you did it. 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몇 개월이 되고 많은 무슨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서명할 것에 대해서 서명을 했지만 오늘 정말 그 가운데서도 했었던 일 중에서도 정말 자랑스럽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인 것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You did it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You did it의 93세의 라스트 네임이 리이신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582 할머니가 94세신데도요. 또 대통령이 서명할 때는 대통령 서명하는 책상 옆에 서 계셨고 또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앉아 계셨고 하면서 역시 대통령도 582 할머니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수십 년을 이런 날을 연방 할러데이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이 무슨 날이지? 과거에 그런 노예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알아야지 된다면서 1900 몇 년도였죠. 80 몇 년도에 8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89세 때, 이제 80몇 년도가 아니라 지금이 94세니까 89세 때 텍사스에 사시거든요. 포트워스에 사시는데 거기서부터 하루에 이제 몇 마일씩 이렇게 걸어서 본인의 집부터 워싱턴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거, 내가 겪은 이런 문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준틴스 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R&B 아티스트 어셔도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왜 준틴스 데이를 노예 해방의 날을 연방 공휴일로 해야지 되는지에 관한 그 어피니언을 썼거든요. 어제 그 백악관 축하식에 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 부통령이 대통령을 꿈꾸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미국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같았으면은 일어나기 힘들죠.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이 백인이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 역사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조지아주에서의 애틀란타 인근에서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표,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받지 못했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면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었지만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 대통령이 또다시 나와서 자신의 레가시를 빛내주고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철학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번 해준 겁니다. 이 일을. 굉장히 뭐 역사적이기도 하고 또 심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물론 대통령이 의회에서 표를 통과시킨 것은 아니지만요. 이 모든 것은 조지 플로이드 이후와 조지 플로이드 이전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절려 숨지고 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시위가 일어났었을 때 이런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시위가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시위라는 것은 언제나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최근에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모든 사람들의 라이브스 매터 백인들 라이브스 매터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매도했었습니다. 폭력이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 같은 열매로 나온다는 이 변화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 이후에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뭐 브라운 이런 그 소수 인종들이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해서 공화당에서 수많은 그 뭐 수백 개가 넘어요. 그 주정부 기반, 시정부 기반까지 합치면 그런 투표 제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뭐 붙여져서 389개라고 하네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본사래요. 본부가 있는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에 따르면 48개 주에서 22개 법은 이미 법이 돼서 발효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 자체는 공화당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인종이 투표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편 투표 힘들게 뭐 아이디도 더 까다롭게 제시하는 것이요. 그리고 뭐 조기 투표도 힘들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오늘 그 많은 미국 매체와 영국 매체가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센터에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 법안을 만드는 그 정치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공화당의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공화당의 역풍이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했고 민주당이 독려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본인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투표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해서 많이 막았었죠.
그랬기 때문에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투표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투표 전문가들이 최근에 많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요.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좀 전에 이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는 본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이 본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도움은 안 되고 어떤 케이스는 공화당에게 더 불리하다. 민주당보다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발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발을 자신이 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흑인과 소수인종을 타겟으로 했지만 오히려 흑인과 소수인종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절차를 또 하고 아이디는 처음에 투표 신청할 때 다 확인을 했고 사인을 또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확인하라고 하고 투표율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데 비해서 그러나 나이 든 유권자들은 공화당 유권자가 많잖아요. 지난해도 팬데믹 기간 중간에 우편 투표를 많이 한 사람은 나이 든 측입니다. 그럼 공화당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센서스 이런 것으로 보면은 공화당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은 참 모든 것을 기획하는 것은 인간일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기획력을 알 수 없는 힘이 뒤집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케어가 3번째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또 서바이브 했습니다. 이 서바이브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굉장히 많은 그 소송을 하고 했었던 하비에르 바셀 지금 그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진법에서도 살아남았다. 삼진법에서도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전문가는 이 정도면은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정도면은 이제는 그 다져가는 것이지 완전히 survived 됐고 거기서 뭐 build something, to build something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죽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헬스케어를 새로운 지형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Affordable Care Act를 예전에 제일 처음에는 존 로버츠라는 공화당 부시가 지명한 연방 대법원장이 5대4 진보 4명의 표를 보태서 이게 살아남았고 그 뒤에 2018년도 지금은 어제는 7대2였잖아요. 7대2 두 사람만 그 사무엘 얼리또하고 닐 고서치 공화당 두 사람만 반대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 뭐 벌금을 무네 그리고 강제를 해야지 되네 이런 데는 피하고 주 검찰총장들이 우리의 해가 되고 그리고 벌금 무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앴으니까 이거 위법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된다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당신들 주에 뭘 해를 줬는데 오바마 케어가 그걸 증명하지 못했잖아. 소송이라는 것은 항상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 피고와 원고가 성립이 돼야지만 소송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이다.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지원금을 더 지원하면 지원했지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지원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느냐를 안 하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한번 줬던 것을 처음에는 이거 받아도 돼 하다가 받고 나선 너무 좋으니까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힘들 것 같고요. 1월 달에도 340억 달러 보조금이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이 보수 6대 진보 3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아도 미국의 앞으로 몇 수십 년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은 40대, 30대잖아요. 80대 이상까지 대체적으로 하니까 8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수십 년 미국은 보수하다 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이어서 이 이슈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한 사람도 변하잖아요. 클레어런스 토마스 같은 사람도 오바마 케어 살리는데 한 표를 넣고 그리고 연방 대법관들도 자신들의 생각이 있지만 특히 젊었을 때 연방 대법관이 되면은 생각이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브렉 캐버나우, 에이미 코니 베렛도 여기에 이제 오바마 케어를 지켜야지 된다는 건데 해서 3대 3대 3 아주 강한 보수가 사무엘 얼리터, 클리어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그리고 센터 라이트 보수는 보수인데 중도적인 보수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또 브렉 캐버나우, 에이미 코니 베렛 현재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진보가 되는 거죠. 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대표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레이어라든가 소니아 소토마요르 최초의 그 라티나 그 연방 대법관 그리고 뭐 전형적인 뭐 주이시 여성이죠. 엘리나 케이건 이런 사람들이 진보이고 해서 사람이 참 예상을 했었고 기획을 했었고 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에서 그 스토리로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팩트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 가짜스럽지 않고 진짜이고 그 가장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찌 보면 이런 앵글로 보면은 정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김정은과 푸틴과 바이든 스토리를 묶을 수 있겠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째 계속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지금 뭐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에 나온 것 보면 사흘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진행하고 나서 뭐 성명서 비슷한 것을 날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 발 조선중앙통신 이 내용을 그 미국 언론이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체에서 더 많은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미국과 대치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헤드라인을 많이 뽑거든요. 이제 이 말은 한국말이니까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이 같은 성명 비슷한 것을 또 회의 기록이라든가 하는 것을 발표할 때 깁니다. 긴데 다른 거 다 빼고 미국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문장만 전해드리죠.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인 오래 진군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 향토적 투쟁 방침과 실천 행동 과업들을 확정하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관한 한 얘기가요. 현 국제 정서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근 시기 제가 이렇게 북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원문이 있으면 주로 이제 저는 미국말을 한국말로 바꿔서 말씀드리지만 원문이 있으면 원문을 그대로 들려드리는 게 파악하시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길진 않습니다. 오늘. 현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근 시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되는 변화들과 우리 혁명의 대외적 환경에 대하여 객관하시고 평가를 내리셨다. 우리 국가의 존엄성과 자주적인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물론 이 내용은 있네요.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식량이 부족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협상 계획, 플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없이는 만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 만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난 행정부에서 한 것처럼은 안 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인지도만 높여준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대결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대화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국의 지도자를 이 지도자를 향해서 저 지도자를 향해서 노망난 늙은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북한도 중국에서 배워갔거나 러시아에서 배워갔거나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비슷한 성향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언어 사용이라든가 좀 세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을 노망난 늙은이라고, 말 실수나하는 노망난 늙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에 러시아의 텔레비전, 저는 러시아 투데이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또 푸틴 대통령 자신도 어제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마찬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어요. 진심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조금씩 섞였겠죠. 몇 %씩. 그럴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을 얻었는가, 그 회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아무도 행정부 안에서는 기대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낮추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작은 결과지만 확고하다가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였고, 대사들 다시 원래의 포지셔닝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러시아가 반응하는 것처럼 한 그런 부분인데, 그 얻은 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러시아보로 참아라, 살살해라, 나 저쪽부터 좀 처리 좀 하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통찰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요. 말실수 잘하는 노망난 늙은이에서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 러시아에서 커멘테이터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말할 때 바꿨습니다. 러시아를 이해하고 뭔가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함께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커멘테이터들은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조심을 해야지 된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 자신이 미국과 세계와 러시아와 중개되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쫙 나간다, 투 더 포인트 한다 했는데, 어제 대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보니까 심지어는 미국 매체에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만들었었던 이미지가 현실이 아니더라, 리얼리티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음모론 같은 것은 러시아에서 들어와서 많이 이제 미국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퍼뜨리거든요.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전부터 쓰다가 대통령 후보 대통령 할 때 계속 썼던 거거든요. 러시아도 그래놓고는 미국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리얼리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하고 너무너무
빠뜨리는 게 없다. 미싱하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싱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이나 대화를 할 때는 이쪽에서도 미스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이렇게 대화를 몇 시간 해보니까 하나도 미스하지 않더라. 하나도 놓치지 않더라. 좀 꼼꼼한 편이에요. 노트 필기하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바이든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기분도 많이 맞춰줬고 스마트하다고 하고 우리 two great powers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기분 맞춰준 것은 기분 맞춰준 거고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었던 어떤 것 뭐 말로 잘해주고 아첨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말로 잘해주고 아첨하고 이 바이든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외교 무대에서 수십 년인데 그 정도를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그거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분 맞춰주면서 증거를 들이대더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푸틴 자체를 worthy 적수다. 그러니까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적수다. 우리가 보통 강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강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 조금 아래라든가 약간 성격이 다른 상대할 만한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worthy한 적이다. 이렇게 겨뤄볼 가치가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내 백악관에 초대는 안 하잖아요. 아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순서가.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끝났고 러시아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자신에 대한 평가도 바뀌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기분 나는 대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이 좋겠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하고 서둘러서 하지 않습니다. 어제 잭 설리번이 얘기를 하는데 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은 뭐 당분간은 전화 통화만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를 맞출 때고 그러나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G7이 아니라 G7은 엊그제 끝났고 G20 뭐 한국까지 다 포함되는 G20 정상회담이 10월 달에 열리는데 그때는 일단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미팅을 할지 하지 않을지 아직 지금으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한다는 얘기죠. 잠시 뒤에 지금 위스키에 대한 관세 얘기도 있고요. 저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제가 사서 입어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는 많이 봤어요. 다닐 때는 너무너무 많이 보죠.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 굉장히 민망하다. 저 앞에 이렇게 유리창에 걸려있는 옷들도 그렇고 저걸 불편해서 어떤 사람이 입나? 뭐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 보세요. 바꾸잖아요. 결국은. 네,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지금부터 회담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과 연관된 무역, 관세, 다 물가와 연관이 되니까요. 조금 있어야 나올 것 같고 이번에 유럽에 가서 유럽연합과 유럽은 왜 그렇게 에어버스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가, 미국은 왜 그렇게 보잉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가 해서 서로에게 싸우고 관세 붙였고 했던 것 이제 하지 말자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5년 동안 25% 특정 상품에 유럽에서 수입되어 오는 것에 붙였던 관세를 안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 얘는 관세를 안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법도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이 돼서 18개월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2021년 3월까지. 그런데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 일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일괄적이 아닌 관세에 관해서 모에 관해서 알루미늄, 강철 막 섞여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며칠 전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관세 이제 안 붙인다 25% 관세를 붙이는 동안에 미국의 수입이 30%가 줄어들었고 그럼 유럽 쪽에서 영국 쪽에서는 수출이 3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위스키가 있죠. 볼본.
이 멀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또 이슈와 연결이 돼 있어서 아직도 그쪽에 그 관세를 붙입니다. 25% 그런 좀 불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의 자녀들이나 심지어는 와이프가 행정부의 일자리를 잡는다. 여기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오늘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적어도 5명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좌진들의 자녀들이 탑 보좌진들의 자녀들이 재무부의 바이든의 자문인 그 스티븐 그 리체티의 아들이 고용됐고요. 그리고 백악관 자문의 또 다른 비서실장의 딸, 또 개인 비서의 딸도 행정부에 고용이 됐고, 란 클라인 비서실장의 와이프요. 와이프는 그 또 대변인의 시스터도 고용이 됐거나 아니면 그 후보로 돼 있거든요. 대통령의 그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아들이 있고 딸도 있고 하지만 아들 한 사람은 이슈가 있으니까 전혀 그런 일은 안 하고 못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 단속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아들이나 딸을 고용한 사람도 있는데 사위를 자레드 쿠시너라든가 이방카 그것보단 낫잖아. 덜 나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 정부의 윤리국의 디렉터였던 월터 그 수압 씨가 그게 아니다. 덜 나쁘다 정도 가지고는 미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 뽑아놓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성스러움으로 장사를 했죠. 그동안. 속옷 장사. 그런데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게 섹스 어필하는 거잖아요. 천이 있지도 않아요. 색깔은 또 왜 이렇게 강렬하고 그리고 그 속옷에 적합하지 않은 그 천으로 면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서 굉장히 어필을 했고 여성들은 저런 걸 입어야지 예뻐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여성이 입어서 편안하고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빅토리아 시크릿이 속옷 장사를 그렇게 오랜 동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목도 있었네요. 옷에 그 pure seduction 아주 진정한 유혹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인데도 아내에게 선물을 해줄 때 저기 가서 사기가 정말 민망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확 바꾸려고 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한 10년쯤 전부터 여성의 체형도 완전히 깡마른 사람만 모델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탈피했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몸매, 그 아웃핏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되다가 지난 10년 동안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 같은 속옷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패션과 뷰티 마켓 전반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냥 있었으면 그냥 있었을 텐데 경쟁자들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제너레이션 X 밀레니얼 이런 제너레이션 G 밀레니얼 이런 세대들이 내가 왜 나는 불편한데 남자가 좋아하는 속옷을 입어야 되지 하면서 무슨 third love라든가 아니면 컵 무슨 자로 시작되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퍼레이드 이런 브랜드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몇 년 전에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2018년도에 30군데가 문 닫았고 2019년도에 53군데가 문 닫았고 지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241군데 올해도 또 50군데가 추가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해서 천천히 할 수 없이 거부를 하다가 우리는 그래도 이거로 가야 돼 하고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 최종적인 CEO가 감옥에서 그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그 제프리 앱스틴이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정말 아주 그냥 막 남성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들 속옷을 입은 건지 걸친 건지 하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네킹도 여러 사이즈로 해놓고 스포츠웨어도 팔고 또 수유 산모의 속옷도 있고 또 이제 슈퍼모델 같은 사람 이제 안 하고요. 어떤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 제대로 예를 들어 미국의 여자 축구 선수라든가
뭐 좀 의식이 있는 영화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의 어떤 그 의견 같은 것을 받아서 한다는데 그래도 새로운 CEO는 또 남자네요. 여전히 뭐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여성이 또 남성 속옷 회사의 CEO를 더 잘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유럽 쪽에서는 한 2015년경부터는 특히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많이 그렸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성을 판다. 아마 이런 얘기를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여성의 그 편안함 뭐 그런 것 그런 거 그러니까는 오늘 어느 매체였던가요?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요. 여성스러움으로 뭐 좀 섹시하다 하는 것으로 장사를 해온 빅토리아 시크릿이 여권주의의 상징이 되겠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겪은 일을 가디언에 썼더군요. 눈이 많이 오던 어떤 날이었는데 뭐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2월달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밤에 이제 와이프는 옆에 누워 있고 습관적으로 아이폰으로 이제 영화를 그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한 10분쯤 보다 이제 계속 자는 거예요. 영화는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서 이어폰 이렇게 그 꽂고 그리고는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그 에어팟이요. 그 아이폰 이어폰 이렇게 꽂고 하다가 한쪽은 이렇게 뽑았는데 나머지 하나의 이어폰을 찾질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이상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볼일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물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눈을 잔뜩 치우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전에 눈을 너무 많이 치워서 너무 피곤해서 고운하게 잠을 자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눈 치우고 화장실 갔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가슴도 이번엔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시 입으로 막 물이 나오고 해서 아이가 막 화장실에 가서 찾아보고 하다가 아빠 혹시 아빠 그거 잡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어폰을 잡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농담 하다가 그런 일이 반복돼서 병원을 갔죠. 병원에 갔더니 진짜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가슴뼈, 갈비뼈 사이사이에 45도 각도로 정확하게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시경으로 반 정도만 마취를 하고 그걸 이제 꺼내고 나니까 내시경 수술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간호사가 딱 그 이어폰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분도 그렇죠. 집에 와서 이거 되나 안 되나 내 이어팟 되나 안 되나 보자 했더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했었다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국 성공회죠.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카톨릭이랍니다.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최근에 알았대요. 이 사람이 막 말을 안 했는데 아이 세례 받고 결혼식을 성당에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참 묘하잖아요. 카톨릭인데 세 번째 결혼이거든요. 이번에 아이 낳고 결혼한 캐리죠. 캐리 존슨이 세 번째인데 다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 결혼은 카톨릭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것은 없다. 강혜신이었습니다.